서연은 손에 든 칼날을 천천히 움직였다. 싹둑, 싹둑. 벽지 조각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정확한 강역으로 잘려나갔다. 낡은 작업대 위에는 이미 수백 개의 조각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직업은 수작업으로 벽지 샘플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 그녀의 삶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보였다. 푸르다 못해 검게 느껴지는 그 산은 겹겹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연의 작은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산을 매일 보았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늦도록 칼날을 움직일 때도. 그녀의 시선은 항상 그 산을 향했다. 산은 고요했고 그녀의 삶도 고요했다. 마치 산이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먼지 한 톨 없는 마룻바닥, 정돈된 책꽂이, 그리고 텅 비어있는 식탁. 서연은 혼자였다. 20해를 넘게 홀로 살아왔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벽지의 무늬뿐이었다. 꽃무늬, 기하학적 무늬, 혹은 그저 단순한 줄무늬. 그녀는 무늬를 자르고 붙이며 세상과 연결되지 않은 채 스스로를 가뒀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속의 유령이라고 불렀다. 존재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조그만 밥상에는 김치와 밥 한 덩이가 전부였다. 텅 빈 방 안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생존을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약하고 애처로운 소리였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집 앞 낡은 현관문 옆에 조그만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한쪽 다리를 절며 낑낑거리고 있었다. 몸은 앙상했고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양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홀로 고통받는 존재.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찬 비를 맞으며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그녀를 경계하며 움찔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감지한 듯했다. 서연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고양이의 작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려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에는 반쯤 먹다 남은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다. 그녀의 오늘 저녁 식사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라면을 끓여 조각조각 잘라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라면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고양이에게 주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이 작은 생명에게 그녀는 세상의 전부였다. 다음 날 서연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과 금박 장식은 그녀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봉투에는 가온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봉투를 뜯자 서신 한 장과 함께
검은색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서신에는 그녀의 아버지, 윤태호 회장의 부고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유원장 낭독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손에서 봉투가 힘없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죽었다. 그녀에게는 남보다 못한 존재였다. 서연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그녀를 산속 작은 집으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버지란 이름은 희미한 기억과 함께 버려진 상처였다. 하지만 서연은 유원장 낭독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녀는 낡은 트럭을 몰고 도시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숲은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녀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가온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이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그녀는 자신과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는 그들에게 이질적인 존재였다. 유원장 낭독회장. 거대한 회의실에는 그녀의 이복 오빠인 지훈과 그의 어머니 해리, 그리고 가온그룹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기대와 욕심이 가득했다. 서연이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드디어 오셨군요. 서연 씨, 저희는 당신이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해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들에게 서연은 그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변호사가 유원장을 낭독했다. 가온그룹의 모든 자산과 경영권은 지훈에게 상속되었다. 해리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임원들은 두둑한 보상을 받았다. 서연의 이름은 마지막에 겨우 한 줄 언급되었다. 그리고 서연 양에게는 이 유품과 함께 가온그룹이 소유한 아라산의 정상, 묵은 땅이 상속됩니다. 해리와 지훈은 그 말에 킬킬거렸다. 그들에게 아라산은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유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변호사로부터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나침반, 그리고 그녀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동화책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전부였다. 낭독회가 끝나자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와 조롱하듯이 말했다. 아라산 그곳은 노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곳이야. 평생 거기서 살면서 네 분수를 지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분노와 함께 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묘비명을 보러 갔다. 묘비는 거대했고 수많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윤태호가 아니었다. 대신 묘비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붓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산에 네오의 뿌리가 있다. 샨에 네오의 겐유엔이 있다. 서연은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문구는 그녀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조각을 건드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종 그녀에게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산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산은 우리의 뿌리라고. 그리고 그 문구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녀는 묘비의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야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이 묘비는 가짜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나침반이 갑자기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나침반의 바늘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산을 향해 정확히 멈춰 섰다. 서연은 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낡은 트럭을 몰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밤의 산은 고요하고 어두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산이 품은 비밀을 풀어야 할 운명을 지닌 존재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서연은 낡은 트럭을 몰고 아라산의 정상 부근으로 향했다. 유원장에서 상속받았다는 그 땅.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버려진 땅이었다. 길은 비포장도로로 변했고 울퉁불퉁한 노면 때문에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다. 해리와 지훈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노숙자에게나 어울리는 곳. 하지만 서연은 그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묘비명에 새겨진 아버지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산 정상 부근에 도착하자 트럭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걸었다. 주변은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나침반은 바늘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한 방향을 가리키며 멈춰 섰다. 서연은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덩굴로 뒤덮인 작은 바위 틈이 보였다. 그곳은 지도에도 없는 숨겨진 장소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바위 틈으로 들어섰다. 안은 생각보다 넓은 동굴이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동굴 벽면에는 희미하게 빛을 내는 광물이 박혀 있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빛났다. 서연은 발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침반은 계속해서 빛을 내며 그녀를 이끌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낡은 자물쇠에는 굳건히 잠겨 있었다. 서연은 상자를 열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나침반이 상자의 자물쇠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나침반을 자물쇠에 가져다 댔다. 딸깍. 놀랍게도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침반이 열쇠였던 것이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아라산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트는 아버지의 연구 일지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보아온 광물에 대한 자세한 연구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 광물을 그린 스톤이라 명명하고
이 광물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심지어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광물은 산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부로 채굴하면 산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 서연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다. 나는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 기록과 함께 모든 것을 숨겨둔다. 서연아, 네가 이 산의 진정한 뿌리다. 너만이 이 힘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노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서연 앞으로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서연은 노트의 내용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산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훈과 혜리에게 해를 당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녀에게 모든 비밀을 남겼던 것이다. 서연은 노트의 필체를 보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20년간 묵혀왔던 슬픔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감동의 눈물이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노트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버려진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산의 비밀을 지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진정한 계승자였다. 산을 내려오는 길. 그녀는 낡은 작업용 트럭 한 대가 자신의 오두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트럭 위에는 낡은 벽지 샘플들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일을 처리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러 온 것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냉담한 얼굴로 말했다. 지훈 상무님께서 서연 씨와 거래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빼앗고 그녀를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내쫓으려 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의 오만함과 함께 그녀의 비참함을 즐기는 듯한 사악함이 엿보였다. 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졌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이용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에게 맞설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다. 노트에 적힌 계좌번호를 조회하자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계좌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액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미래를 위해 수십 년간 몰래 모아둔 돈이었다. 서연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아라산 전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산의 토지 소유권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명에게 연락하여 산을 팔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을 비웃었다. 산속에 사는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며 알게 된 산의 가치를 설명했고 숲의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진심을 전했다. 그녀의 진심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행동은 곧 가온 그룹의 귀에 들어갔다. 지훈은 서연이 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고웃음을 쳤다.
그 가난뱅이 서연이가 무슨 돈으로 설마 나를 협박이라도 하려는 건가? 해리 역시 서연의 행동을 무시했다. 저런 하찮은 존재는 곧 포기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서연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산의 땅을 사들였다. 그녀의 행동은 곧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산 전체를 사들이는 미스터리한 여자에 대한 소문은 도시로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그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때 재활용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아라산을 개발하려던 태양건설의 민준이 서연에게 접촉했다. 민준은 친환경 건축을 지향하는 젊은 건축가로 아라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찾아왔다. 서연의 낡은 오두막 앞에서 민주는 낡은 옷차림의 서연을 보고는 그녀가 산속의 유령이라는 소문의 주인공임을 직감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라산의 소유주가 당신이라니 믿을 수 없군요. 대체 무슨 돈으로 이 산을 사들이는 겁니까? 혹시 불법 자금이라도 끌어다 쓰셨습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굳건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산은 제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지킨다니요. 대체 뭘 안다고? 민준은 그녀를 비웃었다. 그때 서연의 손에 들린 나침반이 다시 희미하게 빛났다. 나침반은 민준이 들고 있던 지도와 그녀의 노트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갑자기 민준의 지도에 그려진 지형도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만들려는 리조트의 위치는 이 산의 가장 중요한 생태축을 파괴할 겁니다. 이곳에는 그린스톤이라는 광물이 흐르고 있고 그 광물은 산의 생명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리조트가 들어서면 산은 죽게 될 겁니다. 서연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녀가 언급한 그린스톤은 민준이 태양건설에서 극비리에 진행하던 연구 프로젝트의 핵심 광물이었다. 그 광물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광물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특성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 대신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가온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들을 보며 서연의 주변에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이미 민준에게 노출되었고 그녀를 감시하던 가온 그룹의 사람들 역시 그녀의 비범함을 눈치챘을 터였다. 서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의 오두막을 떠나면서도 혼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린스톤, 그 이름은 태양건설의 극비, 프로젝트명이었다. 어떻게 저런 총우석에 사는 여자가 그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녀는 그 광물이 산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들조차 알지 못했던 가설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다. 그녀의 나침반, 숲에 대한 깊은 지시어, 그리고 그녀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운. 모든 것이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태양건설 본사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린스톤에 대한 고대 문헌과 전설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그가 찾은 자료에는 그린스톤은 산의 심장과 같아서 함부로 다루면 산이 죽는다는 전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서연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그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관련된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과거 아라산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으나 의문의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실종되었다. 기사에는 가온그룹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서연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온그룹과 관련되어 있음을. 그는 서연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서연의 오두막 주변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이 보낸 가온그룹의 사람들이었다. 지훈은 민준으로부터 그린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연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그린스톤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광물이 그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서연이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았음을 직감하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감시를 당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녀는 더 이상 숲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오두막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노트를 굳게 품에 안았다. 노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그녀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오두막 문이 격렬하게 두드려졌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대체 그린스톤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제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를 믿어도 될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고양이가 민준을 향해 하악질을 했다. 민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당신도 가온그룹의 사람들처럼 제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겁니까? 서연은 차갑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숲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민준의 절박한 목소리와 눈빛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아버지의 노트와 그린스톤에 대한 비밀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왜 그녀를 버리고 이 산에 숨어 지내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지훈과 희리에게 해를 당했는지. 민준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버지는 가온그룹의 윤태호 회장과 그린스톤을 공동 연구하던 과학자였다. 하지만 윤 회장은 광물의 힘을 악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려 했고 민준의 아버지는 이를 막으려다 희생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윤 회장은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죽음까지 조작하여 해리와 지훈에게 회사를 물려주었던 것이다. 제 아버지는 가온그룹의 그 회장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려다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군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오해했었다. 윤태호 회장이 그녀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 광물을 지키려 했던 윤 회장의 동료였던 것이다. 그리고 해리와 지훈은 윤 회장의 악행을 이어받아 이 산의 에너지를 독점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숲 밖에서 낯선 차량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가온그룹의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서영과 민준을 포위했다. 지훈이 경비원들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네가 산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뭐지? 어서 모든 것을 내놓아라. 지훈은 서연의 손에 들린 노트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은 노트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당신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내 아버지, 그 노인이 내게 뭘 남겼다고. 그저 미치광이 과학자의 헛소리일 뿐이야. 네가 산을 사들이는 돈, 그리고 네가 숨겨놓은 비밀, 모두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지훈은 비웃듯이 말했다. 서연은 지훈의 말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당신과 그 여자 해리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고 있어. 서연의 외침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 헛소리를 증거 있어. 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너를 미치광이로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꿰뚫었다. 세상은 그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민주는 서연의 앞에 섰다. 지훈 씨, 이 산의 그린스톤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이 산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개발 계획은 이 산을 완전히 죽일 겁니다. 민준의 말에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이용해야지. 민준 씨, 당신도 여기서 빠져.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지훈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이 자신의 아버지 실종에 대해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경비원들에게 서연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오두막 안으로 도망쳤다. 오두막 안은 좁고 숨을 곳이 없었다. 경비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서연은 낡은 나침반을 꽉 쥐었다. 그때 나침반이 다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낡은 벽난로가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벽난로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 뒤에는 좁은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어서 이쪽이야. 서연은 민준을 이끌고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그녀가 동굴에서 발견한 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지훈과 경비원들은 그들을 뒤쫓아왔다. 동굴 안은 어두웠고 희미한 그린스톤의 빛만이 길을 비춰주었다. 그때 민주는 동굴벽에 새겨진 또 다른 글귀를 발견했다. 나침반은 길을 인도하지만 마음은 진실을 찾는다. 그는 그 글귀를 읽으며 서연의 나침반이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연결된 신비로운 매개체였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 그린스톤 광맥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광맥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에너지는 서연의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희미한 빛을 뿜어냈다. 그때 지훈과 경비원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서영과 민준을 애워쌌다. 도망칠 곳은 없다. 이제 모든 것을 내놓아라. 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이 산의 힘을 이해하지 못해. 이 산은 당신의 탐욕을 집어삼킬 거야. 그녀는 손에 든 나침반을 높이 들었다. 나침반은 광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연결되어 더욱 강력하게 빛났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동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지훈과 경비원들은 빛에 눈이 멀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서연은 나침반을 이용해 광맥의 에너지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 동굴 입구를 막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였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동굴 입구를 봉쇄했다. 지훈과 그의 경비원들은 동굴 안에 갇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훈은 절규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탐낸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이 산의 생명력이었지. 이제 당신은 이 산의 일부가 될 거야. 서연은 민준과 함께 동굴의 다른 출구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이제 그린스톤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동굴의 벽면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과거의 진실을 밝혀낼 운명을 지닌 존재였다. 동굴 안은 정적이 흘렀다. 동굴 입구가 거대한 바위로 막히자 지훈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하찮게 여겨왔던 이복 동생이 자신을 쥐도채 가두다니. 서연아, 문 열어. 당장 열어. 지훈은 바위를 향해 주먹을 내리쳤지만 바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당황하여 총을 겨누었지만 총알은 거대한 바위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상무님, 어떻게 하죠? 이곳은 출구가 없습니다. 한 경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서연이 그린 스톤의 힘을 제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었다. 그가 평생을 탐내왔던 재산,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한편 서영과 민주는 동굴의 새로운 통로를 통해 산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통로의 벽면은 그린스톤의 은은한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빛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나침반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 산의 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동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겨주신 거죠. 저는 이 산을 지켜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여왕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동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 산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지훈과 혜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두 밝혀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증거가 부족했다. 지훈과 혜리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들은 동굴의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문이 있었다. 문을 열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서연의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들은 동굴을 통해 오두막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이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서연은 벽난로 안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유품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그녀는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 테이프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만약 네가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훈과 혜리는 나의 재산을 탐내고 이 산에 그린스톤을 독점하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산의 에너지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 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 이 테이프가 나의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 산의 뿌리다. 너는 강하다. 테이프 속에는 아버지와 지훈, 혜리의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지훈과 혜리가 아버지를 협박하고 독을 먹여 죽게 만들려 했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테이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것이었다. 그때 민주는 서연의 손에 들린 나침반을 바라보았다. 나침반의 표면에는 희미하게 YI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TH. 윤태호. 서연씨, 당신 아버지 이름은 윤태호가 아니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태호 회장이 제 아버지예요. 왜요? 제 아버지는 윤태호 박사였습니다. 그분도 그린스톤을 연구하셨습니다. 민준의 말에 서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윤태호 박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윤태호 박사와 함께 연구를 했던 동료였고 윤태호 회장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혜리와 지훈이 노린 것은 바로 윤태호 박사의 기술과 그린스톤의 힘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윤태호 박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남겼던 것이다. 서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이해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의 난색을 표했다. 가온그룹의 막강한 권력은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서연은 절망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는 태양건설의 주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당신은 숲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숲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숲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 숲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과 해리의 악행을 폭로하고 숲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것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숲으로 몰려왔다. 지훈과 해리는 서연의 기자회견 소식에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그녀가 또다시 미친 소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서연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는 낡은 옷차림에 수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숲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산은 제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그린스톤이라는 광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광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서연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광물이 정말 존재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윤 회장이 맞습니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지훈과 해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늙은이, 윤 회장만 없으면 다 우리 거야. 서연이 걔는 그냥 버려진 잡초일 뿐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서연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증거를 남겨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이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훈과 해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탐욕과 잔인함은 충격 그 자체였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기자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숲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저희 아버지는 윤태호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동료이자 이 산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려 했던 윤 박사였습니다. 이 테이프에 나오는 윤 회장은 저의 아버지가 아닌 윤 박사를 독살하고 그의 유산을 가로챈 가운 그룹의 회장입니다. 제 아버지는 윤 박사의 유언에 따라 이 산의 비밀을 지키고 저를 보호하려다 희생당하셨습니다. 서연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지훈과 해리가 언론에 흘린 소문, 즉 서연의 아버지가 윤태호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유산 상속에서 배제하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품과 함께 그녀의 출생의 비밀까지 모두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나침반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나침반은 저의 아버지, 윤 박사가 남긴 유품입니다. 이 나침반은 산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나침반을 사용하여 이 산의 그린스톤을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나침반을 들고 숲의 가장 깊은 곳, 태고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기자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서연은 태고의 나무 아래에 섰다. 그녀는 나침반을 나무에 가져다 댔다. 순간
나침반에서 강력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태고의 나무의 뿌리를 타고 흘러 들어갔고 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의 줄기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린스톤 광물 조각들이 드러났다. 광물은 나무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광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숲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했다. 기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다. 서연이 말한 그린스톤이 실제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기자회견장에 지훈과 혜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서연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혜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모든 것을 폭로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저 여자 미쳤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광물은 가짜입니다. 지훈은 절규하며 기자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카메라는 지훈과 혜리의 당황한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혜리는 서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서연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가운 그룹의 집은 모두 줄게. 제발 여기서 멈춰.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혜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들에게 명예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탐욕 때문에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저의 삶을 빼앗고 이 산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당신들의 죄는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혜리의 멱살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에 혜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때 민준이 재빨리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지훈의 주먹을 막아내고 지훈을 쓰러뜨렸다. 이곳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민준을 노려보았다. 이 배신자, 너도 이 산을 노리는 거냐? 지훈의 말에 민준은 비웃듯이 말했다. 저는 당신처럼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숲을 지키고 숲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지훈과 혜리의 모든 행동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다. 서연의 테이프 녹음과 민준의 증언,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로 인해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경찰은 지훈과 혜리를 체포했다. 지훈은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산은 언젠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도 네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이 산의 비밀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복수는 끝이 났다. 기자회견장이 정리되자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당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심과 분노,
그리고 상처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숲이 있었고 민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지훈과 혜리가 경찰에 체포되자 가온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회장은 구속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가온그룹의 비리와 횡령, 그리고 윤 박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대했던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서연은 가온그룹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용해 아라산 환경보존재단을 설립했다. 민주는 이 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서연을 돕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 기술과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숲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산의 에너지를 세상에 이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혜리는 구치소에서 서연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혜리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것은 나의 탐욕 때문이었다. 지훈이는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 혜리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혜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없었지만 용서 또한 없었다. 그녀는 혜리의 손을 잡지 않았다. 당신은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제 아버지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산입니다. 서연의 말에 혜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했다. 며칠 후 서연은 지훈이 갇혀있는 구치소를 찾아갔다. 지훈은 서연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너 같은 게 감히. 지훈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제지했다. 서연은 그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영혼이었다. 저는 당신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이 산의 힘은 당신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에게도 이 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서연의 말에 지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지훈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원망이나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숲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숲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그들은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숲의 치유 에너지를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 센터를 설립했다. 숲은 이제 치유의 숲이라 불리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상처를 치유했다.
어느 날 민주는 서연을 태고의 나무 아래로 데려갔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 당신은 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의 고백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가족의 따뜻함과 동반자의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숲의 바람이 그들을 감싸 안았고 태고의 나무는 그들을 축복하듯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서연은 이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훌륭하게 이어받은 것이다. 지훈과 해리의 몰락 이후 아라산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숲은 서연과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치유되었다. 서연은 아라산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산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린스톤의 에너지를 환경 정화에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오두막에 숨어 지내는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당당한 리더였다. 세월은 흘렀다. 기자회견을 연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라산 중턱에는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것은 민준이 설계한 아라치유센터였다. 이곳은 숲에 정화된 에너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었다. 센터의 건축물들은 숲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지어졌고 숲의 아름다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서연은 이 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광물이 아니라 이 산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센터의 개관식 날 연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이 산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그리고 삶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산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돌려줘야 할 시간입니다. 이 센터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산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처럼 우리도 이 산의 평화와 사랑을 돌려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감격에 젖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해냈어요. 서연 씨, 당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민준이 있었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숲이 있었으며 그녀의 가족과도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었다. 개관식 후 서연과 민준은 센터의 테라스에 앉아 숲을 내려다보았다. 숲은 온통 푸르렀고 바람소리는 평화로운 노래처럼 들렸다. 그때
서연의 발치에 작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몸을 비볐다. 5년 전 그녀가 먹다 남은 라면을 나누어 주었던 그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이제 윤기 나는 털과 통통한 몸집을 자랑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품에서 만족스러운 듯 잠이 들었다. 그녀가 베푼 작은 친절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 중 어딘가에 그녀의 아버지와 윤 박사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 씨, 저에게는 이 산이, 그리고 당신이, 이 고양이까지 전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우주만큼이나 거대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내게도 당신과 이 산이 전부예요. 그들의 사랑은 숲의 나무들처럼 굳건하게 뿌리 내렸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운명이었고 그녀의 삶을 완성시켜준 소중한 선물이었다. 숲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었고 그 숲을 지키는 서연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